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그 음악을 듣는 횟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변을 살펴보면 이게 너무 영상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취향 그 플레이리스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큐레이션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저의 이제 음악적 취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건가요? 아니 우리 평론가님은 음악을 언제 주로 들으세요? 저도 이제 운전할 때 꼭 계속 찾아 듣는 편이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바깥에서 마치고 들어오면은 이제 다시 저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브릿지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일 때문에 듣는 음악도 저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제가 진짜 마음으로 좋아하는 음악들 좀 한두 곡 들으면서 네. 조금 가라앉히는 시간, 이렇게 좀 매일 그래서 듣습니다. 네. 그거 뭔지 여쭤봐도 돼요? 아, 마음으로 듣는 그 음악? 마음으로 듣는 음악. 네. 네. 제가 사실 브라질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군. 아니, 그런 정열적인 음악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브라질의 음악 중에서도 그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노래하는 그런 어떤 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김광석의 노래 같은 느낌이랄까 하는 그 옛날 노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까에타노 벨로주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사람의 이제 기타와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벨로주를 추천합니다. 벨로주를 네. 추천하신다고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주제와 인물을 중심으로 음악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누구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드뷔시와 라벨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곡가 두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의 맥락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유독 이곳저곳에서 프랑스 관련 소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한불수교 140주년이어가지고 네. 이제 프랑스 쪽 문화 행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열리고 있고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빼곡하게 프랑스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시즌을 맞이하여 뭔가 프랑스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작곡가 중에서도 드뷔시와 라벨 이렇게 비교 감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좀 가져와 봤습니다. 드뷔시와 라벨은 동시대의 작곡가일까요? 이렇게 함께 묶어서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 프랑스 음악, 클래식 중에서도 프랑스 음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잘 알려진 작곡가가 이 두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상주의 화풍, 이제 우리가 회화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 화풍과 연결되어서 네. 인상주의 음악이라고 또 부르는 작은 사조가 있는데 이 두 작곡가가 그 사조를 또 대표하는 인물로 또 손꼽히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13살 터울 정도로 함께 또 파리에서 활동했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접점이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아까 인상주의의 작곡가이다 이런 것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당대에도 그랬을까요? 당대에도 조금 특이하게 이미 이제 이 화풍과 그 당시의 어떤 상징주의 시와 이런 새로운 사조들이 좀 파리에서 많이 태어나던 때였고 그래서 이미 그 당대에도 이런 게 인상주의 음악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을 뭔가 평단에서 이 네. 작곡가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인상주의라고 불렸고 그것에 대한 약간의 불편한 기색 같은 것을 보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와. 이미 당대에서부터 인상주의자들로 조금 알려진 경향이 있었던. 근데 왜 그런 그들은 작곡가들입니다. 인상주의로 불리는 것을 조금 저어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사를 보다 보면 늘 느끼는 건데 네. 이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당신은 어떠어떠한 스타일의 작곡가인 것 같다. 이런 작품이 많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긴 하겠네요. 네.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한 가지 스타일에 갇히지 않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사람인데 왜 이런 작은 단어 하나에 나를 가두느냐 이런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드뷔시와 라벨 중에서 드뷔시 쪽은 조금 인상주의랑 정말 많이 가깝다. 맞닿아 있다라고 네.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네. 아까 한 13살 정도 터울이 난다고 하는데 누가 위인가요? 드뷔시가 위예요. 드뷔시가 위고. 네. 그리고 이제 라벨이 조금 더 뒷세대였었는데 네.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사실 열 몇 살 터울이면은 뭔가 라이벌 구도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죠. 애매하긴 한데 선후배 관계이니까. 네, 확실한 선후배 관계인데 드뷔시가 너무너무 이제 업계에서 잘 나가던 선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음악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뭔가 이 세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정도의 이제 반열에 올라 있었고 라벨은 조금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뭔가 사람들이 주목은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네. 제 음악이 좀 이상한데 뭔가 좀 특이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평단에서 뭔가 호평보다는 조금 혹평에 가까운 일들을 이제 거기서 그 라벨 쪽에 더 많이 보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라벨이 어떤 곡을 썼을 때 이제 이거 드뷔시의 아류작 아니냐 이거는 그냥 모방에 불과하다 하면서 아주 대대적인 표면적인 호평을 네. 받기도 했을 정도로 네. 뭔가 아무튼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름의 마니아층 이렇게 생겨나면서 점점 그 둘의 관계가 이렇게 뭔가 이 주변에서 만든 라이벌 느낌으로 조금 더 강화된 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드뷔시는 별 타격이 없었겠습니다만 라벨의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이런 혹평을 받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약간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그랬을 것 같고 예. 또 둘의 성격, 인간적인 성격 면에서도 이제 다 그냥 후대의 증언들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네. 드뷔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한 성격이고 조금 거침없이 막 자유로운 예술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네. 성격이었다면은 라벨은 너무 늘 단정하게 잘 갖춰 입고 형식미를 중시하던 사람이었어서 이렇게 깔끔한 외양으로 모두에게 너무 딱 적정선을 지키면서 네. 이제 하는 그런 단정한 사람이었대요. 선을 잘 넘지 않는 스타일이셨군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벨은 조금 더 아마 마음에 신경이 많이 어. 쓰였겠죠. 네. 자, 이 드뷔시와 라벨 인상주의라고 분류되는 걸 싫어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예술가들이든 이렇게 작은 어떤 하나의 틀 안에 이제 본인들을 가둬두는 것을 당연히 거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 대중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억하기도 쉽고 어떤 그 음악적인 분위기나 성향을 파악할 때는 뭐 이런 것만한 어떤 주의 맞아요. 이런 것만한 게 없으니까 아마 그 후대에 쭉 불려왔었던 것 같은데 드뷔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드뷔시는 싫어했다고 하지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인상주의는 정말 드뷔시의 음악을 설명하는 그냥 단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딱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주의 회화들 아마 이렇게 살면서 어떤 전시에서나 혹은 뭐 온라인에서나 이렇게 한 번쯤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모네, 뭐 수련, 네. 정원 이런 네. 흐트러지는 그런 풍경들 이런 것들을 너무 아름답게 담아낸 그런 회화 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의 아름다움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아름다움 그리고 뭐 수면 위에 비친 그런 빛의 그 순간만 보이는 특별한 색채 네. 같이 이렇게 딱 한순간에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이 인상주의 작곡가이었었던 드뷔시의 음악에서도 정말 이렇게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곡을 쓸 때부터 이런 자연과 풍경을 소재로 해서 쓴 곡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꼭 어떤 특정한 그런 뭐 예컨대 뭐 어느 정원 이렇게 딱 구체적인 한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되게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더라도 그것이 막 좀 사진 이미지처럼 또렷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흐트러진 수채화처럼 그 풍경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음악들을 정말 많이 남겼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드뷔시의 곡 중에서도 이미지라는 곡이 또 있을 그런가요? 정도로 예.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딱 무언가를 보고 나에게 남은 심상,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중요시했고 그래서 이제 곡들 유명한 곡들 뭐 바다 이런 자연을 그렸던 곡 이런 이미지 네. 이런 것도 있고 달빛 이게 가장 사실 유명한 곡이긴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달빛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나의 딱 뭔가로 보기 어려운 느낌으로서 더 훨씬 많이 전달되는 그런 대상인데 그걸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써서 이제 드뷔시 가장 최고의 대표작이 되기도 네. 했었죠. 인상주의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인상주의인 것으로. 네. 네. 인상주의 음악이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순간의 인상이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그런 음악이라면 이제 그 라벨이 했던 음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반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음악은 좀 형식이 갖춰지고 돋보이는 그런 음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상을 그려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이제 딱 하나의 장면처럼 딱 와닿아야 되는 것 같은데 형식미를 갖추었다고 한다는 것은 예컨대 이 문장 다음에 바로 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 어떤 당위가 네. 명확하게 느껴지고 이런 여기서 저기로 가고 있다는 그 시간의 흐름이 좀 분명하게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훨씬 더 질서정연한 구조 같은 것이 그런 형식미가 있는 음악들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난다면 네. 그 인상주의는 그런 형식미보다는 정말 순간의 인상, 감각 그래서 훨씬 더 마음속으로 이제 바로 그냥 꽂혀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식을 더 돋보이게 만든 음악은 인상주의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완전히 그렇게 딱 그 구분짓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드뷔시 음악에도 나름의 좀 큼직큼직한 형식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반복을 한다. 혹은 여기서 조금 뭐 조성을 달리해서 뭐 바꿔간다 하는 식의 그런 큰 구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촘촘하게 그 형식을 따라야지만 할 수 있는 곡을 이 사람이 그의 주된 형식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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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이 드뷔시 음악도 들어보겠습니다만 드뷔시 음악의 어떤 특징? 뭐 그냥 일반 관객이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떤 되게 아름다운 그 수채화 같은 풍경이 떠오른다. 음악을 들으면서도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을 만들 때 어떤 그런 특징이 조금 있었을까요? 조금 있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도 그 형식을 배우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음악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습득을 해놓았지만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음악적인 맥락에서는 뭐 음계를 다르게 해서 음악의 좀 방향성이 모호하게 느껴지게 한다던가. 네. 예측 불가능하게 그냥 네. 흘러가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전 세대의 음악들이 예컨대 뭐 나는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문장으로 딱 완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선율이나 화성 구조를 이루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그게 흐트러져 있어요. 나는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집에 가다가 하는 식으로 좀 끝이 나는 모호해요. 간다. 집으로 갈까? 회사로 갈까? 예를 들면.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게끔 이제 의도적으로 흐트려 놓는 그런 구체적인 음악 어법들을 썼고 네. 그게 이제 음악적으로는 뭐 온음음계 혹은 뭐 팔음음계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네. 조금 그것은 전문적이고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드뷔시 곡 중에서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곡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온음음계 뭐 팔음음계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오늘 추천할 곡은 제 3개의 피아노 곡으로 이루어진 판화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판화는 사실 미술의 매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의 제목으로 어떻게 판화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때 이미 사진이 이 시대에 이미 사용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을 때고 네. 인상주의 회화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 이미지가 있고 이제 그 이전 세대의 회화 작가들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중시했고 그래서
뭔가 초상을 그리거나 이 풍경화를 그리고 정물을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진이 없던 시절에는 그 사진의 역할을 했었을 것인데 사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내 그림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이것을 나라는 필터를 거쳤을 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으로 만드는 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드뷔시가 어떤 장면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사진이 아니라 판화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그런 사진에서는 다 담기지 않는 특유의 분위기나 그런 누군가의 그런 상상이 섞인 시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한 장면, 고정된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네. 네, 3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곡은 탑이에요. 그래서 파고다라고 우리가 그 탑골공원의 그 네, 파고다 네. 공원 파고다고 두 번째 곡은 그라나다의 밤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 오는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 중에 첫 곡이 이제 또 저희 아시아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다가 탑이라는 드뷔시의 곡이요? 네, 네. 음악하고 또 너무 이 음악 중에서도 너무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오. 곡이에요. 어떻게 아시아와 연관이 있다고요? 네. 무슨 일일까요? 한국이 이제 프랑스랑 수교를 시작한 게 이제 올해로 140년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국이 이제 정식으로 개항을 했었던 것은 150년 전이고 그거보다 이미 조금 더 전이었었던 이제 시기에도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유럽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00년도에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한국관이 마련이 되어 있었대요. 와.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워낙 이런 멀리 있는 이국의 네. 이제 문물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이제 굉장히 강했었겠죠. 근데 이제 음악사에서 이제 파리 만국 박람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등장하는 순간이 그보다 딱 1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1889년에 그게 딱 파리 에펠탑이 지어지던 해인데 이때 클로드 드뷔시가 파리 만국 박람회에 딱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흥미롭게 듣게 된 게 인도네시아의 가멜란 음악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통 음악이에요. 근데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멜란 음악에서 쓰는 어떤 특유의 그런 악기들도 있고 음향적으로나 어법적으로나 이 자신들이 이제 파리에서 듣던 음악과는 너무 완전히 다른 세계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기서 이제 오음 음계라고 하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많이 쓰던 음계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되면서 네. 내가 새로운 음악을 하려면은 이런 식의 음향과 이런 식의 어법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나름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면 그런 것을 아시아적인 것을 어떻게 쓰지 하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네. 드뷔시가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또 아니었고 또 아시아에는 당연히 발을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상상력으로. 완전히 상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하기로는 버마의 그런 황금빛 탑이 이제 딱 빛이 들어오는 어느 순간을 떠올리면서 탑이라는 곡을 썼다라고 와.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 판화의 첫 곡 탑입니다. 네. 재밌죠. 지금 그 판화라는 작품에 3개의 피아노곡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탑, 그라나다의 밤, 비 오는 정원 이렇게 있는데 탑에 관한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는 다른 곡을 또 한번 들어볼까 해요. 판화 중에 두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곡 그라나다의 밤, 드뷔시 작곡, 샹송 프랑스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드뷔시 작곡, 샹송 프랑스와의 피아노 연주로 판화의 두 번째 곡 그라나다의 밤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제가 이제 드뷔시를 잘 모르고 일단 듣기 시작했습니다만 뭔가 이 드뷔시라는 작곡가는 시각적인 것을 이 음악적인 것으로 잘 연결하여 자기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곡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그라나다의 밤은 어떤 곡일까요?
그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너무 정확하다고 느낀 것이 네. 이 그라나다의 밤도 그 첫 번째 곡 탑을 전혀 그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으로 쓴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도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8, 9시간 정도만 체류한 게 전부일 뿐, 뭐 투어 경기를 보러 인접 그 뭐 국경 지역에 갔다 온 정도가 전부이고 그라나다에도 전혀 가본 적이 없대요. 네. 그러나 이제 이 그라나다의 풍경을 담은 어떤 작은 엽서 같은 것을 하나 보고 이 곡을 썼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전설처럼 막 전해져요.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그가 느낀 이 공간의 분위기와 어떤 풍경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너무 딱 그런 음악으로 잘 포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낸 거죠. 그래서 이미 저희가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그라나다에 가 있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갔다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저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아침에 그라나다의 밤 풍경을 같이 구경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드뷔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 관련 음악도 함께 들어봤는데 이번엔 라벨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뷔시와 라벨을 이제 둘 모두 인상주의 작곡가로 많이 불린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인상주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드뷔시 네. 쪽에서 가깝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부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책이 음악에 관련된 책은 전혀 아니고 한 인류학자가 쓴 글이에요. 근데 이 인류학자는 어떤 한 삶의 단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자들이 늘 뭔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뭐 예컨대 저 집단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 느꼈었던 어떤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인류학자의 그런 글이나 이런 데서 완벽하게 이제 포착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동, 감정, 분위기를 어떻게 잘 담아낼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실험적으로 조금은 썼던 이제 투명한 힘이라는 너무 멋진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한 구절이 이제 딱 이 드뷔시와 라벨을 설명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시간이 지나며 단단하고 마르고 굳은 것들은 남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무른 것들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돌덩이는 남고 안료는 사라지고 그릇은 남고 음식은 사라지고 뼈는 남고 살은 사라진다. 실체 있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실체 없이 흐르고 쇄도하고 출렁이는 것들은 어떠하겠는가 라는 글이고 이거는 네. 이 책을 번역한 신혜경 님의 이제 글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실체 없이 흐르고 쇄도하고 출렁이는 것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드뷔시의 음악이라면은 사실 라벨의 음악은 이 돌덩이, 안료, 그릇 이렇게 단단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뼈대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잘 다룬 작곡가예요. 형체가 있는 것. 네. 드뷔시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네. 라벨은 형체가 있는 것. 좀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그리고 너무 멋지게 또 감각이 되어요. 그래서 라벨의 이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어떤 좀 그 가족사랄까? 그 배경을 조금 알면 좋은데 라벨의 아버지는 스위스 출신의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어요. 네. 그래서 당대의 발명가로 좀 이름을 날리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제 라벨의 음악에서는 어떤 정말 뼈대에 해당하는 거, 좀 그런 정밀하고 어떤 구조로서 이렇게 딱 받쳐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음악가 중에 이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곡가는 라벨의 음악을 분석하면서 네. 이 사람은 그냥 스위스 시계공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인상주의라고 분류되긴 하지만 너무너무 그러네요. 다른 성격을 네. 가지고 있었던 작곡가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라벨의 음악에도 특징으로 드러나겠네요,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막 볼레로 같은 곡일 거예요. 그래서 볼레로는 스페인의 이제 무곡의 형식인데 스페인의 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굉장히 정열적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이런 네. 것을 생각하지만 라벨의 볼레로가 가장 유명해지고 또 너무 특이한 곡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동일한 리듬을 한 15분간 반복해야 되는 그런 타악기 파트의 그런 연주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한 끈만 틀어줘도 뒤에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막 있고 그 최초의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게 그 최초의 리듬인데 그런 것처럼 라벨의 음악을 들을 때는 그런 이게 너무 정밀하게 이렇게 딱 꼭꼭 짜여져 있어가지고 한 틀리면은 음악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아슬아슬한 네.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그 음악을 듣는 분위기를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어요. 흥미진진하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뭐 긴장감 속에서 음악을 듣게 되는데 뭐 물론 네. 모든 곡이 그렇진 않습니다. 훨씬 편안한 곡들이 더 많아요. 네, 네. 그 드뷔시와 라벨이 이제 악보를 그럼 쓰는 방식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님이 어느 곳에서 인터뷰한 부분 중에 그걸 좀 구분해 놓은 그런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드뷔시가 자유롭고 로맨틱하다면 라벨은 지적인 완벽주의자이다. 모든 음악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피아노 곡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곡 악보를 봐도 라벨은 어떤 부분은 어떤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어울리는지 너무나 잘 파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 맞습니까?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정확한, 그래요?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케스트라를 다룰 때 혹시 사실은 그런 면이 더 잘 드러났는데 이 편곡의 영역으로서 이제 누가 피아노곡을 썼어요. 근데 그것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할 때 다른 작곡가가 막 자유롭게 그런 음색에 대한 상상을 발휘해서 이 선율은 저 악기가 하는 게 좋겠어. 네. 이 화음은 저 악기가 이렇게 하면서 막 매칭을 하는데 라벨의 음악에는 그런 편곡의 여지가 거의 없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그냥 납득이 돼요. 네. 이래서 이것을 골랐겠구나 네, 하는 네. 게 너무 이렇게 딱 착착착착 들어맞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행실 마찬가지로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완벽함이 있었던 것처럼 음악에서도 네. 딱 완벽한 그 선을 지키는 게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그러면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그렇고. 예를 들면 악보에 지시되지 않은 이제 자신의 스타일로 연주를 하게 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겠네요. 그쵸. 이제 용납할 수 용납이 안 되는 없겠죠. 네. 그런 작곡가분들이 좀 계세요. 네. 하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작곡을 했기 때문에 또 듣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완벽하게 꾸려진 네. 그런 음악을 듣는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라벨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듣다 보면은 너무 잘 만들어진 어떤 보석함? 다 너무 잘 세공된 그런 네. 주얼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 라벨이 이제 좋아했었던 음악들은 훨씬 자유로운 음악들이 많아요. 이제 그가 프랑스의 음악가 중에서도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쿠프랭이라고 하는 옛날 아주 선배 작곡가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쿠프랭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악보에 모든 것을 써놓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연주자의 자유로운 해석을 너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네. 말을 했어요. 네.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쿠프랭 시대에는 그런 연주자들의 역량이랄까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드러났어야만 하는 시대인데 이제 라벨은 이제 쿠프랭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곡을 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쿠프랭 시대의 양식이랑 이런 그런 그 사람의 작품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쓴 건데 이제 쿠프랭의 무덤은 자유롭게 연주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꼭 짜여진 대로 그대로 연주를 해야만 합니다. 아까 드뷔시를 상징하는 곡은 이제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달빛 그리고 우리가 뭐 들었던 판화,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라벨을 상징하는 곡은 볼레로다라고 네.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볼레로가 스페인의 무곡이죠? 네, 스페인의 무곡이고 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꼭 짜여진 곡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 곡을 굉장히 기계적인 반복으로 라벨은 이제 바꾸어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시계처럼 뭔가 스위스 시계공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별명처럼 불린다고도 했고 네, 네. 어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감각이 너무너무 극대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게 너무너무 극대화된 곡이 볼레로이긴 한데 이제
이 곡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라벨이 꼭 그렇게 춤곡에 기반한 음악들을 막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볼레로도 네. 정말 사람 몸으로 춰야 했었던 곡이고 음. 그래서 이제 무용수들이 같이 하는 곡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왈츠라고 부르는 네. 그런 춤곡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파반느라고 하는 춤곡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미뉴엣. 네. 미뉴엣도 어떤 춤곡 박자 이렇게 딱 불리는데 이런 오래된 춤곡의 형식들을 가지고 쓴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아이러니하지만 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예. 너무너무 기계적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춤곡이에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네. 것들인데 그래도 이제 볼레로가 이제 너무 기계적인 반복과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고향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곡이라면은 이제 또 다른 곡들 뭐 최근에 영화 파반느에 수록되어서 너무 다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곡이나 고풍스러운 미뉴엣 뭐 이런 곡이 있어요. 네. 이런 곡은 그 볼레로의 고향감과는 조금 다른 훨씬 더 느긋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뉘앙스의 곡들이기도 합니다. 네. 라벨의 다양한 양식의 다양한 형식의 음악들을 좀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요. 그러니까 뭔가 형식에 얽매여서 되게 그 뭔가 틈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구조의 음악을 작곡을 했지만 사실은 라벨의 되게 깊은 곳에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이 곡들을 춤곡이나 그런 무곡 뭐 미뉴엣 형식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네. 네. 이 안에서 막 싸운 거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처음에 라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네. 아버지 쪽은 그 네. 스위스 출신의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던 것으로 소개를 드렸고 어머니 쪽은 이제 스페인 바스크 지방 쪽을 이제 그 뿌리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아나운서님 하신 말씀이 정말 너무 정확한 게 네, 네.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뭔가 뭔가 차가움과 따뜻함이 이제 이 음악 안에서 계속 우리가 충돌을 쉽게 하는 설명하자면 거죠. 공대생과 네, 그렇죠. 좀 예술을 하는 네. 그렇죠. 무용하시는 분이 만나는 뭐 만나겠지만 그쵸. 네, 우리가 그런 어떤 되게 1차원적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좀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니까요. 공대생과 뭐 플라밍고 댄서의 결혼해서 낳은 아들, 우리 네. 아들, 라벨 뭐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이렇게 고풍스러운 음악 이야기와 또 아주 훌륭한 작곡가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1차원적으로 이렇게 단일화시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라벨의 음악에서 가장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두 가지 에너지가 공존하는 곡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이제 볼레로를 소개드렸지만 볼레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들어야 되는 곡이에요. 이게 한 15분 넘거든요. 춤곡인데요. 네, 춤곡인데 이것이 제 안에서 이런 벅차오르는 감정이 누르고 딱 네네. 이렇게 머리 끝으로 이제 폭발해서 나가는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야지만 이제 그 기쁨이 찾아오는 좀 특이한 곡이어가지고 네. 오늘 같이 듣기에는 조금 이게 시간이 모자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말로만 설명을 드리지만 네. 다른 그런 곡들이 또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곡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제 또 드뷔시랑 라벨의 오늘 비교 감상이니까 이제 드뷔시가 쓴 곡 중에 이미지라는 곡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반대라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라벨이 쓴 곡 중에는 거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되게 흐릿하고 형체 없는 것들, 감정을 이렇게 잘 담아내는 어떤 창이라면은 거울은 또렷하게 반사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네. 네, 그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피아노 곡집 거울에 속한 곡 중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스페인의 기타를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꼭 피아노로 이렇게 확 풀어내는 듯한 네. 그런 곡이고 제가 아까 드뷔시 음악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라나다의 풍경이 넓게 보이고 내가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작은 존재로 네. 있는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곡 거울에 속한 곡 중에서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곡을 듣고 있으면은 아주 그 고사양의 카메라로 네. 기타리스트의 손톱으로 현을 어떻게 퉁기는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카메라로 이제 누군가의 손끝을 보고 있는 감각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되게 어떤 기계적인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너무 정교한데 근데 그게 또 스페인의 춤곡에서 분명히 온 것 같은 스페인풍의 그런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절묘하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음악을 듣는다면 네. 이 곡이 가장 오늘의 맥락에서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라벨의 거울 가운데 어릿광대 아침 노래인데 네.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곡을 듣는다면 우리 청취자들은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네, 보통 이제 스페인 음악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게 이제 기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페인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기타를 뭐 직접 연주해보거나 기타 레파토리에 대해서 막 아주 잘 알지 않더라도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곡은 그래도 한 번쯤 미디어에서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곡에서 손놀림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장면들을 막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스페인풍의 기타 연주를 떠올리면서 피아노 곡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작곡가가 표현했는가 하는 식의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타가 아닌 거잖아요. 기타가 근데 아니죠. 기타 연주를 연상케 하는 피아노 연주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동시에 스페인적이면서도 굉장히 기계적이고 정교하며 카메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네. 뭔가 이중적인 감각들이 이제 라벨의 음악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계속해서 네. 발견되는 것이어서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저희가 드뷔시의 음악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드뷔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스페인의 그런 풍경과 이제 라벨의 마음에 남아있었을 스페인의 풍경도 한번 가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드뷔시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더 뿌옇고 모호한 상상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라벨은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네. 들었겠고 네. 또 잘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음악을 만들고자 할 때 그런 구체성 이런 것들이 훨씬 다릅니다. 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라벨의 음악은 훨씬 더 뭐랄까요? 풍성한 음악적 체험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진짜 아까는 드뷔시가 좋았다가 이번엔 라벨이 좋았다가 저도 그렇게 늘 돼요. 그러네요. 오늘은 드뷔시가 좋다가 내일은 또 라벨이 좋고. 진짜. 근데 네. 우리 평론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마음을 좀 더 열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음악을 듣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정작 이런 작곡가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구분짓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라벨은 뭔가 이렇게 좀 짜여져 있고 계획적이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네. 왜 마음가짐이 출근길이나 어떤 업무의 노동요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고 네. 드뷔시는 뭔가 힐링이 필요할 때 휴식 시간에 좋은 음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어떻게 저의 이런 분류가 괜찮은가요? 저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네네. 그라나다의 밤이었고 지금은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잖아요. 그렇죠. 라벨은 아침에 들으시고 드뷔시는 밤에 들으시면 딱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나를 이렇게 좀 몽롱한 분위기 속에서 네. 긴장을 누그러뜨릴 때는 드뷔시가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 호흡 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드뷔시와 라벨의 음악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3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